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톡토로 여러분, 참 더운 때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1년 중에 보통 8월 초쯤이 제일 덥지 않았나요? 요즘에 계속 가장 뜨거운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년에는 8월이 가장 뜨거웠는데 지금은 7월 말인데도 벌써 너무 뜨겁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8월에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선우 씨 항상 제가 너무 섣불렀네. 맨날 오늘은 그렇게 안 더운데? 선우 씨가 그런 얘기 하면 한 시간 있다가 오늘이 제일 덥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뜨겁고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는 외출도 조심하셔야 되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좀 서로서로 천천히 느릿느릿 뭔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편 다시 들으시면서 안 먹어본 아이스크림 시도해 보시고 수평 자세로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한 개도 안 덥다. 한 개도 안 더워질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 보는 그런 때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평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기분 좋은 음악이 들려온다면 참 좋겠죠? 수평 자세에 필요한 것은 뭐다? 배경음악, BGM이다. 자, 갑작스레 시작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2화는 우리의 노후 계획 하와이 딜리버리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후 계획은 뭐며 또 하와이 딜리버리는 뭔가.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저희 계정을 팔로우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 같은데 저희의 책이 나왔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께 아주 오래오래 다양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풍성한 음악을 제공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와 곡들을 소개하는 그런 본격 음악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곡과 글, 김하나, 황선우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직접 고른 곡들로 무려 915곡에 60시간이 넘는 굉장히 방대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책으로 묶어냈고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하와이 딜리버리입니다. 네. 언제 이렇게 작업을 소리 소문 없이 해서 기습적으로 책을 냈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톡토로들도 계시던데 이 하와이 딜리버리라는 컨셉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와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SNS 계정을 만든 거는 상당히 오래됐죠. 이 책은 기습적으로 출간이 된 듯 느껴지시기는 하겠지만 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7년 2월 28일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으신 톡토로들은 하와이 딜리버리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가 에세이를 써놨기 때문에 또 읽고 알고 계신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정말 주도면밀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실 책을 내려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죠. 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건 순전히 저희 좋자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둘이 맨날 놀다 보니까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찾아서 틀고 그럼 그걸 같이 듣다 보면은 이 곡 다음에는 이걸로 이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노래는 알아? 하면서 또 이어서 음악을 플레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음악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쌓아두고 우리가 집에서 놀 때, 뭐 술 한잔 할 때, 아니면 같이 일할 때, 이럴 때 틀어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와이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둘이 친하게 된 것도 같이 음악 페스티벌에서 마주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노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잘 일치를 했고 음악 들으러 공연도 같이 자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더 친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음악을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틀어댈 때면 블루투스 스피커의 쟁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각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놓고 한 곡 한 곡씩을 백투백 디제잉을 하듯이 그렇게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자, 근데 이게 왜 우리의 노후 계획이냐.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우선 저희는 절반은 부산, 절반은 서울 사람입니다. 둘 다 부산에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될 때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 생활에 적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약간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서울에 없는 것이 있다. 바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대한 한강이 서울의 중심에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늘 바다를 보면서 자라온 우리에게는 좀 가슴 한켠이 답답하게 막힌 듯한 그런 감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삶 속에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기를 계속 그리워하는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본가가 둘 다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여행도 종종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꼭 서울에서 사는 삶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수부처럼 우리도 부산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럼 부산에서 뭘 하면서 지내면 좋을까? 그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떠오른 거는 굉장히 할랑할랑 느긋하고 낙천적인 분위기에 칵테일바 같은 거를 부산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열어두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거기를 운영하기가 힘에 부치면 어떡하지? 그럼 매니저를 젊은 사람을 쓰면 되지. 그리고 주 7일, 6일 이렇게 영업하지 말고 한 일주일에 3일만 열지 뭐.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바닷가에 바람이 잘 드는 창이 큰 그런 바에 대한 상상이 저희의 어떤 노년의 이미지가 된 거죠. 최고의 안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은 그 가상의 칵테일 바에서 흐를 BGM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어느 날, 바로 그날이 2017년 2월 28일이죠. 우리 맨날 음악 서로 틀어주고 이렇게 노는데 이 곡을 쌓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트위터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지만 우리에게 당시에 더 익숙했던 것은 트위터니까 구 트위터 현 X. X는 트위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튼 우리의 부계정을 하나 열고 그 계정을 통해서 하루는 나, 하루는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한 곡씩 소개해보자. 처음에는 뭐 팔로워도 거의 없고 저희 둘이었겠죠, 맨 처음에는. 그렇지. 근데 이게 또 누가 계정을 운영하는지를 비밀에 붙였어요. 알리지 않은 상태로 그래도 좋은 곡들이 쌓여가고 트위터에 또 강력한 기능인 리트윗을 통해서 좀 퍼져나가고 하면서 팔로워가 슬슬 늘어나서 지금은 하와이 딜리버리 계정의 팔로워가 13,000명이 넘었죠. 당시에 트위터는 140자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140자 안에 이미지는 4개까지 첨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4개, 거기에는 뮤지션의 이미지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앨범 커버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고 140자 안으로 내가 오늘 선곡한 이 곡의 매력을 또는 뮤지션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면 뮤지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쓰면서 하루 한 곡씩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와이 딜리버리 또한 여둘톡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던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긴 해요. 정말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그리고
사실 우리끼리 이 리스트만 쌓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SNS 계정을 통해서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로서도 그 형식을 지켜가면서 곡을 소개하는 게 매일매일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은 아마 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매일매일 어떤 루틴을 지키거나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서 뭔가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긴 시간이 쌓이고 나서 돌아보니까 915곡이라는 방대한 플레이리스트가 쌓이고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 한 권 묶어낼 만한 분량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새 쌓여 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죠. 하와이 딜리버리라는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는 사실 그날 즉흥적으로 계정을 만들어버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대충 네온사인에 야자수가 그려져 있고 칵테일이라고 적혀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대문에 걸고 프로필에 이렇게 썼죠. 20년 뒤 바닷가에 오픈할 칵테일바의 음악을 하루에 한 곡씩 리스트업 해두는 계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바다는 부산 바다를 보고 우리가 상상했던 건데 하와이는 무엇이며 또 왜 딜리버리가 붙느냐. 이것은 이 계정을 만들 당시에 노트북 옆에 놓여있던 키링에 프린트돼 있던 말이었어요. 하와이 딜리버리. 근데 선우 씨랑 저랑 계정 열고 음악을 쌓자. 근데 선우 씨는 안 그래도 바쁜데 매일매일 음악을 소개하기가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이라고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저는 예전에 다른 것도 좀 연재를 해봤는데 그거 생각보다 괜찮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그럼 이름은 뭘로 해? 그랬는데 노트북 옆에 있던 그 키링의 말이 갑자기 너무 딱 들어맞게 느껴지는 거죠. 하와이 딜리버리 어때? 그랬더니 선우 씨가 1초도 안 지나서 좋아. 그렇게 해서 그 계정이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어졌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해 나가자 하고 나서 뭔가 착착착 만들어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면 좋겠다 해놓고 좀 미루죠. 근데 미루지 않고 즉시 진행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마감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감력이 발동을 한 거죠. 마감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마감을 앞두고서 무엇이든 다른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력. 청소를 갑자기 한다거나 평소에 절대 안 읽던 책을 꺼내서 읽는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마감력입니다. 리코더 연주를 한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악기 실력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와이 딜리버리 이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해졌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정말 음악을 통해서 어떤 하와이의 공기, 분위기, 바이브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져다 놓는 듣는 사람에게 배달해주는 그런 게 음악을 통해서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와이 딜리버리 계정을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하와이 여행을 실제로 갔잖아요. 맞아요. 이 계정을 만들 때는 하와이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갔더니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몸을 감싸는 공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하와이 여행을 하면서 거기 머무는 동안에도 하와이 딜리버리를 업로드를 번갈아서 열심히 하고 또 그곳에서 노는 동안에도 하와이 딜리버리를 열심히 틀어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또 이걸 공유하는 누구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쓰는 것이지만 그 말투의 톤을 맞추기 위해서 뮤지션 이름은 또 140자 안에 쓰려면은 원어로 쓰게 되면은 너무 글자 수를 많이 차지하니까 뮤지션 이름은 한글로 표기하고 음악 제목은 원어로 표기하고 몇 년도 곡인지를 괄호로 표시한다. 그리고 합니다체를 기본으로 쓰되 해요체를 간간히 넣는다. 라고 하는 걸 정해뒀어요. 그걸 정하고 시작했나? 그냥 쓰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게 된 규칙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에 그거 정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뭐 존댓말로 하자. 존댓말로 하는데
이게 좀 애교스럽다기보다는 칵테일바의 음악 선곡이지만 조금은 정중하고 좀 격식 있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어조를 맞출 때 그런 거를 뭐 우리가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가 나중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2019년도에 펴내면서 그 책 안에는 하와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꼭지가 있으니까 그 트위터 계정에다가도 그것을 밝혔어요. 사실은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밝혔을 때 이 계정의 팬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왠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남자 뮤지션이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또 약간의 선입견이기도 맞아요. 해요. 뭔가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남성의 목소리를 상상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안에 편견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루 한 곡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선곡을 하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대화였죠. 생각해 보면은 오늘 하와이 딜리버리를 자정전에 올려야 되는데 단서가 되는 건 뭐였냐면은 그 전날에 올라왔던 곡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올려야 되면 어제 선우 씨가 뭘 올렸더라? 다시 들어보고 이걸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는구나 하고 그 다음 곡을 선곡하게 되기도 하고 어제 날씨가 그래서 이런 곡을 올렸지 오늘 날씨는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선곡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일어났죠. 근데 이게 제일 첫 곡은 제가 올렸고 선우 씨가 두 번째 곡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꼭 홀수짝수로 나눠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한 사람이 너무 바쁘거나 어떤 마감이 있거나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틀 또는 3일 연속씩 올리기도 했으니까. 3일 연속까지 있었나? 4일, 5일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선우 씨는 하와이 딜리버리를 올릴 때 정말 신중하게 한 곡 한 곡 고르고 또 다른 곡과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올리는 편이었다면은 저는 한 이틀 전에 처음 듣게 된 곡도 충분히 좋다 생각하면서 좀 편안하게 올렸죠. 그래서 저는 좀 부담을 덜 느끼는 편이어서. 맞아. 그리고 저는 약간 트위터 하나 작성하는데도 좀 기사 쓰듯이 원고 쓰듯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고 하나 씨는 좀 뚝딱 쉽게 했었죠. 근데 이 선곡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가상의 칵테일바의 BG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난해한 곡이라든가 너무 고요한 곡이라든가 이렇게 물론 그런 곡들이 한두 곡씩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난해한 곡은 선곡한 적이 없다 생각해보면. 난해한 곡은 우리 음악 취향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제가 혼자 듣는 곡 중에 또는 선우 씨가 혼자 듣는 곡 중에 서로에게 영업 못할 곡들도 많죠. 근데 그런 곡들은 걸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자기 자신 혼자 들을 목적이건 아니면 누군가와 공유하기 위해서건 만들어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TPO를 좀 상상해 볼 때 어떤 공간의 컨셉을 떠올리는 거는 그 음악 플리를 제작하는 일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실존하는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을 떠올려봐도 좋고 아니면 내가 어떤 꾸미고 싶은 만들고 싶은 그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공간일지라도 거길 떠올리면서 음악을 골라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저희가 그 바닷가의 바를 생각해 뒀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품이 넓은 그런 음악들을 고르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 마실 때 흥을 돋우는 빠르고 신나는 음악도 어울리지만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한 곡씩 느리거나 감미로운 곡이 들어가도 충분히 어울리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곡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플레이리스트를 쌓아간 기간은 총합은 4년이 넘습니다. 2021년 4월까지
곡들을 올렸는데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초기에는 질병의 확산이 이제 좀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어서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와이 딜리버리를 상상하고 있는 이 좀 즐겁고 경쾌한 무드를 이어나가는 게 저희로서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또 되게 눈치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꽤 긴 기간을 쉬었죠. 그리고 그 사이 하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쾌하고 흥겨운 음악을 선곡은커녕 일상생활에서 듣기도 어려워졌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일기를 봤더니 클래식을 듣거나 정말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의 곡들만 듣게 된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공백기가 있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가고 나서 다시 재개를 했었죠.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은 귀신 같은 스포티파이도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향을 많이 간파해서 그 비슷한 결의 음악들을 들려주곤 하잖아요. 유튜브는 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는 잘하긴 해. 그런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는 곡들은 거기에서 많이 튀어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루해지고 플랫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리스트는 저희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곡들도 있지만 많은 곡들이 저희의 수십 년의 음악 취향을 반영한 오랫동안 들어온 곡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곡을 찾을 때도 인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선택보다는 덜 매끄러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개성 있는 더 박력 있기도 아닐까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이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자는 제안은 전부터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서 하와이 딜리버리가 소개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각자의 또 다른 책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실현 가능했던 이유에는 또 이 책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잘 만들어줄 적임자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책은 아키노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출판사의 배윤영 대표님은 사실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그 당시에 위즈덤하우스에서 만들어주셨던 편집자세요. 그 이후에 저의 말하기를 말하기라든가 저희 엄마와 함께 썼던 빅토리노트가 나왔던 콜라주 출판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접고 당시에 콜라주는 인프린트였는데 이 새로운 아키노프 출판사는 배윤영 대표님의 1인 출판사로 새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저에게는 또 이런 계기도 있었어요.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대표가 SNS를 통해서 공유하곤 했던 곡들을 모아둔 리스트가 있어요. 대표님의 추천곡 뭐 이런 식으로 스포티파이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도 곡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것을 틀어놓고 여러 날을 이렇게 보내다가 신기하게도 하와이 딜리버리랑 겹치는 곡도 워낙 많고 겹치는 곡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음악 취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분도 우리 또래잖아요. 음악을 들어온 세월도 길고 맞아요. 그리고 성장 취향도 배경도 비슷하고 비슷해서 겹치는 곡이 많은 사람이 다른 어떤 곡을 소개해 주면은 그 곡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의 추천곡을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거예요. 뭐 드라이브를 할 때, 청소할 때, 자전거 탈 때 그걸 내내 들으면서 아, 나 이 곡은 몰랐는데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쁨을 크게 느끼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올려둔 플레이리스트가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가 아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런 것을 만약에 책으로 묶어낸다면 이 책의
컨셉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줄 적임자는 배윤영 대표다. 저희는 확신을 갖게 됐죠.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모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초판을 만든 콤비입니다. 배윤영 대표와 강경신 디자이너님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곡들을 올려놨던 915곡의 방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책으로 묶으면 좋을까 하다가 날짜별로 묶는 아이디어를 배윤현 편집자님이 냈죠. 그래서 저희가 선곡할 때도 계절이라는 게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더라고요. 오늘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어울리는 곡이 이 날씨에 맞춰서 떠오르고 또 아주 추운 겨울날에는 그런 날에 바닷가의 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곡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곡들을 골랐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글을 배열하는 순서도 날짜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뜻이 맞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개 계절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찾아보면은 뭐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5개 곡까지 그 날짜의 추천곡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열어보시면 앞에 뭐 저자 소개라든가 프롤로그가 있고 그리고 봄 파트가 시작이 되죠. 저희가 봄에 선곡한 음악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대화록이 있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리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트위터에서 소개했던 것을 물론 책으로 묶기 위해서 고치기도 했죠. 하지만 분량을 거의 지켜가면서 원고를 새롭게 다시 정리를 했고 맨 처음에 이 리스트를 쌓기 시작한 게 2017년 2월 28일이었는데 그 날짜를 약간 조정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로 끝나는 365일의 책을 만들게 된 거죠. 봄 파트의 시작 부분에 저희의 대화록이 있는 것처럼 여름, 가을, 겨울에도 저희의 대화로서 이후 3개월 동안 그 계절의 선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톡토로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 저희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에는 어떤 음악이 어울리고 어떤 음악을 선곡했는지에 대한 계절별 원고들이 들어가 있고요. QR코드도 있어요. 그리고 이 QR코드가 진짜 굉장히 손이 많이 간 작업인데 그 날짜별로 페이지를 펼치시면 그날의 QR코드를 찍으면 그날의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곡이 넘는 음악 리스트로 진입을 하는데 그 날짜의 곡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곡 한번 들어볼까 하면은 뭐 7월 29일을 펼쳐서 그 페이지에서 곡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 생일에는 어떤 곡이 어울릴까 하면은 본인의 생일 날짜를 펼쳐서 거기서부터 원고를 읽으면서 음악을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아까 선우 씨가 이 QR코드가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책의 모든 것들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어요.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고 다시 재배열하고 어떤 곡이 너무 비슷하게 간다 싶으면 곡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 리스트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에서 쌓았던 그 시간 순서를 날짜 순으로 다시 배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톡토로 여러분들이 이 음악만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스포티파이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영어로 하와이 딜리버리라고 치시면은 이미 플레이리스트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예전에 저희가 올렸던 순서 그리고 책을 만들면서 링크가 깨어졌거나 새롭게 정리해서 넣은 것들이 최신 순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좀 달라요. 저희가 곡을 쌓았던 순서와 다시 채워 넣은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스포티파이는 책의 순서와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말이 나온 김에 7월 29일 이 방송이 올라가는 오늘 날짜에 추천된 곡의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I Wanna Be Where You Are 를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살의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I Wanna Be Where You Are 입니다. 1972년 곡. 팽팽히 당긴 현 같기도 하고 가짜는 라임즙 같기도 한 어린 마이클의 목소리. 찌르듯 올라가는 후반부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의 추천곡으로는 조지 벤슨의 브리지인이 올라가 있어요. 가끔 음악은 결국 날씨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곡은 좋은 바람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으니까 트윗을 쓰던 때들이 생각이 나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쌓던 그 시간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겠죠? 맞아요. 하나 씨랑 저랑 이 하와이 딜리버리 원고를 넘기고 또 교정지를 보고 하느라 여둘톡 방학 기간에 상당히 많은 날들을 그 작업에 매달려 있었죠. 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소리째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플레이리스트도 손보고 원고도 고치고 교정지도 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음악도 들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도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갑자기 평생 들어온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책을 쓰자라고 결심을 하고 갑자기 앉아서 곡을 선곡하고 원고를 써내려가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곡씩을 번갈아서 차곡차곡 모아온 시간이 물론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걸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거를 뒤돌아서 묶어서 내는 게 가능했구나. 정말 하루에 조금씩의 시간이 쌓인다는 게 정말 굉장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저희 둘 다 뭘 꾸준히 못하잖아요. 맞아요. 하와이 딜리버리가 거의 유일하게 꾸준하게 한 일인데 그걸 좀 무서움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선우 씨, 우리는 여둘톡을 3년 넘게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근히 꾸준하답니다. 그러네. 근데 꾸준한 게 막 이걸 꼭 해야 돼 보다는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책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한 적이 없는 선곡들이었어요. 저희 둘의 오직 즐거움만을 위해서 했던 꾸준한 행위였고 이 행위를 하는 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행복했습니다. 사실 방학 동안 이 책 마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방학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방학 초반에 이제 대선이 있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래서 한시름 놓고 그런 시기를 거친 뒤에 여름에 무조건 이 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리째에서 거의 막 12시간 넘게씩을 몇 날 며칠 동안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정말 많이 지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즐거웠던 것은 음악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계속해서 희열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 리스트 진짜 좋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이 책의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이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톡토로들은 또 바로 주문을 하셔야겠죠? 주문하시면 한 일주일 뒤 8월 6일부터 배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인쇄소에 미리 가서 교보문고에 들어가는 친필 메시지를 쓰고 왔어요. 이게 서점마다 굿즈나 특전이 다 다른데 교보문고에서는 300권 한정으로 저희가 친필 메시지를 쓴 사인본이 가게 되고요. 실물책을 거기서 보고 지금 가져와서 저희 손에 있는데 책이 정말 감다살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감다살이에요. 네, 이 표지에 서체와 어떤 색깔 선택도 그렇고 지금 하와이 딜리버리 플레이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부제가 또 참 좋아요. 팝키즈 두 사람의 인생 BGM. 팝키즈는 저희가 선곡했던 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펫샵보이즈의 노래인데 제가 그걸 선곡할 때 선우 씨한테 이거 가사 읽어봐라. 이거 완전 우리 얘기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책의 제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걸 사철 제본이라고 하던데 이 책등이 노출되어서 실로 묶여있는 이 부분이 겉으로 보이고 또 굉장히 경쾌한 줄무늬, 파란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책등이 보이고 있어요.
뒷면에는 야자수가 있죠. 저희가 이 책의 판형에 대해서도 같이 배윤영 대표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색깔은 이렇고 표지 디자인은 이렇다라는 것을 미리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인쇄소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 순간 정말 깍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 쏙 들어오면서도 상당히 도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호흡으로 쭉 읽어내려가기보다는 그 날짜에 좀 펼쳐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이런 책답게 페이지가 아주 시원스럽게 쫙 열립니다. 이 제본 방식이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색깔이 참 너무 예쁘고 신나는데 흰색 바탕에 강경신 디자이너님이 이걸 왜 요 색깔 들어가는 사탕 껍질 있잖아요. 바스락바스락하는 사탕 껍질. 거기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경쾌한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죠. 실물로 이 책을 받아보시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출간 소식을 보고 이 책의 성격들을 파악하고 올려주신 반응이 책 자체가 그냥 휴양지다. 반갑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약간 감동받았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예약 주문 걸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7년간 나의 음악 지평을 가장 넓혀준 것은 그 어떤 라디오도 유튜브 채널도 페스티벌도 아니고 바로 하와이 딜리버리 계정이었다. 근데 책으로 묶여 나온다니 은혜를 안다면 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구매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낭만 과다다. 이 작가님들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책 굿즈들이 아까 교보문고는 친필 메시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라딘 굿즈는 또 요거 너무 귀엽죠. 아주 작은 CD예요. 얼마나 작냐면 한 손가락 몇 마디 정도 될 크기에 저희 사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와이 딜리버리라고 쓰여 있어서 마치 저희의 음반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작은 키링인데 여기 이 CD 안에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걸 태그하면 유튜브 리스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참 정교한 작은 CD 케이스가 있고 열어보면 동그란 조그만 CD가 들어있죠.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굿즈이고요. 그리고 예스24의 굿즈는 반다나입니다. 이 책 뒷면에 있는 야자수 문양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시원스럽고 아주 감각적인 그런 반다나여서 저희도 이 굿즈들이 얼른 좀 와서 실물로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편집자님이 또 패셔니스타잖아요. 저희가 만나면 항상 이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템들을 늘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다나도 이제 그분의 초이스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판형은 작지만 생각보다 꽤나 두껍구나 느끼실 텐데 365일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일단 365페이지가 넘죠. 그렇죠. 전체 페이지는 392페이지나 됩니다. 저희가 이 두툼한 책을 받아들고 보니까 우리의 노후 계획이 막연히 참 든든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노후 계획이라고 하면 뭐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되는가, 일을 그만둔 뒤에 수익은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걱정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저 멀리까지 긴 시간을 내다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 그려보는 것,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와 완전히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지금 현재 미래를 꿈꾸면서 그려보면서 하나씩 뭔가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걸 저희는 음악으로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하와이 딜리버리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상상했던 그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런 곳을 상상하면서 하루에 한 곡씩 음악을 선곡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기도 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공간을 누렸어요. 맞아. 그래서 이미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펀드 이런 걸 든 게 아니라 우리는 적립식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나간 거죠. 복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톡토로 여러분들이 이 하와이 딜리버리 책을 좀 사주셔야 저와 김하나와 우리 배윤영 대표의 노후에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소개하기 전에 톡토로들에게 반가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언급하는 여둘톡의 중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죠. 수아진의 진 선배, 플로리스트인 황진영 선배가 플라워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 선배는 저희 여둘톡의 첫 번째 공개 방송 톡토로 투게더 때도 본인의 감각을 담은 꽃을 무대에 설치를 해주셔서 또 톡토로들이 눈여겨봤던 적도 있고 그 뒤로 계속 주문 제작 국회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을 위한 플라워 클래스를 계속 열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공개된 방식의 클래스를 해보겠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실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자주 수업을 열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톡토로 분들에게도 알려드립니다. 진 선배도 참 급하지 않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죠. 그동안 진 선배의 경력도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받고 또 그 작업을 하면서 수년간 어떤 노하우가 쌓여왔을 테고요. 진 선배는 패션 에디터 출신이고 잡지 편집장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각적인 감각이 남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년째 한 달에 한 번씩 꽃 수업을 받고 있는데 꽃이나 소재를 선택해 올 때 그 질감과 색감을 섞는 역량 자체에서 매달 굉장히 큰 환기가 되고 좋은 자극을 시각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아마 톡토로 여러분들도 수업을 받게 되면 꽃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뿐 아니라 꽃다발을 구성할 때의 계절적인 영감이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황진영 선배만의 감각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 선배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언제나 멋쟁이 선비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서 더해화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해자가 아이입니다. 네, 진 선배의 업무 계정이거든요. 1위로 클래스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51화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위하여 편이었습니다. 개둘토로님의 댓글 읽어볼게요. 화요일마다 여둘톡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드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럼요. 너무나 안정적이고 말고요. 라고 느낌표를 수없이 찍어주셨고요. 톡토로 오픈톡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톡토로 오픈톡에 정말 많은 소모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알죠. 얼마 전 시작한 톡토로 명상 소모임, 톡멍이라고 있어요. 매일 명상을 하고 서로의 명상 일지를 공유하는 모임인데 이번 화와 많이 닿아 있어서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모닝 페이지와 이름은 다르지만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명상 일지를 쓰는 시간도 어쩌면 비슷한 수행의 시간이 아닐까 해요. 3주간 읽지 않고 쌓아둔 뒤 반복된 패턴이 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100일간 명상 일지를 작성하면 스스로에게 선물로 싱잉볼을 주려고 했는데 정보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리코더 북토크에서 만나요. 두근두근 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통멍이라니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오 휴먼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에피를 들으면서 강력한 영적 환희를 체험하고 댓글을 남길 수밖에 없어 끄적입니다.
운동하면서 듣다가 카렌 암스트롱 선생님 조남을 듣고 운동을 멈추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추계시대 도입부에서부터 저를 압도한 시공간적 아득함과 광활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덕분에 암스트롱님의 두터운 3대 저서 혹은 경전에 이어 성스러운 자연도 읽었는데 하나님도 읽으셨다니 저희의 영성이 통했다는 생각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성함도 하나님이라니. 그리고 생각은 자아와 다르다는 그 책도 저 읽은 것 같아요. 혹시 붙잡지 않는 삶이나 퓨처 셀프인가요? 맞다면 오늘 진짜 영성 충만. 싱잉볼, 반복과 주기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박은지 저자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났네요. 타악기와 같은 비주기성 진동악기는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잦은 주기로 진동을 내줘야 한다는 구절을 읽으며 내 인생은 관현악기보다 타악기다 하고 밑줄 그었었는데 같은 결의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광고 시간에 나온 아티스트 웨이. 얼마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아무튼 리코더와 함께 구매했는데 이 책마저 언급하셔서 오늘 좋은 의미로 몇 번을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게 영적 충만감을 준 작가들이 머릿속에서 물결치는 에피파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차마 읽을 수가 없지만 제가 성우 씨가 읽어줄까요? 읽어요. 예. 시몬 베유, 쉰보르스카, 발터 베냐민, 그리고 김하나. 너무 하셨죠. 네. 이 에피소드가 한동안 저의 최애 여둘톡 에피가 될 거라는 강한 영적 확신이 듭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아티스트웨이 성스러운 자연 아무튼 리코더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소리째 저희 테이블 위랑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테이블인 줄 알았네요. 저도 추계시대에 너무 압도되어서 읽었고요. 그리고 생각은 자아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 책에서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의 여러 가지 경험과 맞물려서 딱 아주 쉽게 제게 다가왔던 책은 스티브 테일러의 보통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추천을 드릴게요. 151화에서 제가 하나 씨의 강의를 듣다가 몬스테라 얘기에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럼 나는 뭔데 했던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톡토로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둘톡 151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어떤 트위터의 포스팅을 봤어요. 몬스테라의 비유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떤 물건으로 가득 찬 방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 낱낱의 물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방 그 자체다. 근데 그 설명을 읽으니까 또 어떤 말인지 좀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설명을 통해서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그 비유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자아를 공간이나 방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어떤 더 움직이고 식물? 있는 상태로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 간에 일단 새롭게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자아를 방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들고 나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라고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 보시고 좀 더 나에게 다가오는 비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당신의 생긴 모습과 더 맞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비유들을 겹쳐서 생각하다 보면은 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잘하고 싶어 님의 댓글입니다. 개학을 축하드립니다, 작가님들. 이번 주제는 저희 최고 관심사와 많이 겹쳐서 반갑고 흥분됐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자아, 영성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단체에서 15년 이상 활동도 하고 수행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돈과 권력에 휩쓸리면서 타락하고 처음에 순수한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저는 다 그만두고 이상적이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다 사기꾼 같아서 영적인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지냈습니다. 완전 반대로 산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현실에 잘 정착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터키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루는 터키 전통 춤 공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세마라는 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가 그 춤이 종교적인 의식의 춤이며 하늘과 연결되고자 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춤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빠져들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동안 부정해왔던 그리고 눌러놓았던 내 안에 무엇이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억지로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성당의 분위기는 너무 사랑합니다. 종교가 더 간절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매일 뭔가를 적는데 그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싱잉볼 클래스를 받은 적도 있어요. 영적으로 고양되는 이번 화 매우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20대부터 15년 이상 자아 영성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수행도 하셨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서 다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구분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종교도 종교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그 종교를 무작정 신봉하거나 그것을 남들을 탄압하는 어떤 이론으로 삼는다거나 선을 긋고 배척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일이죠. 사실 저는 종교도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영 잘하고 싶어 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떤 단체에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다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인간의 어떤 여러 욕구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도 정말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 좋아하는 맑고 깨끗한 부분을 계속해서 잘 추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제가 스포티파이에서 봤던 댓글을 하나 읽을게요. 봄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성인 이후 자의로 절에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신의 존재는 영 믿어지지 않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불교 신자? 물음표로서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나는 평화와 고요를 찾는 수행 중 하나의 방법으로 종교의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군. 나 자신을 찾는 일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며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스님이 해주신 말씀 중 우리가 절하거나 마주하는 부처, 불상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미래의 자기 불이라고 하신 것과 마음 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하신 것도 생각나고요. 언니들은 오늘도 이렇게 훌훌 가벼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네요. 노 불안, 예스 수행 정진, 화요일의 소중한 리듬과 안정감, 여둘톡.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지신 톡토로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이번 회차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선우 씨는 처음 알게 된 거죠? 저는 주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톡토로들, 망원동에 뭐 먹으러 갈까 하는 톡토로들이 저와의 좀 내적 친밀감을 형성을 해왔는데 이거 봐. 내 친구들이 있다니까. 하나 씨가 이렇게 진지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준 덕분에 또 반가워하는 톡토로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스포티파이에서 문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의 의식은 바깥 세상으로 향해 있기보다 주로 제 안에 머무는 편이어서 스스로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며 평소 저의 생각들과 관심사에 꼭 들어맞는 부분이 많아 재미있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샘 해리스의 Waking Up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분이 만든 같은 이름의 명상 지도 앱을 통해 가르침들을 오디오로 듣고 있는데요. 기초편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자아는 허상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 느끼는 감각들을 합쳐 우리는 그걸 나라는 관념으로 이해하는데 다르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뇌의 물리적 현상들의 합일 뿐입니다. 그저 그 현상들이 거기에 있고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신선한 관점이라 특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저는
진리를 깨달음보단 관점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 보이네 라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이분 진짜 깨달은 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아라는 게 착각이라고. 토마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여둘톡 쭉 들어오다가 이번 편이 너무 인상 깊어서 처음으로 댓글을 써봅니다. 저도 하나 작가님만큼은 아니지만 정신세계에 관한 책들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강연 같은 것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렴풋이 알 것 같고 뭔가 깨달은 것 같으면서도 확실한 느낌은 없었는데 작가님의 경험과 깨달음을 들으며 좀 더 명확해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작가님이 오랫동안 읽고 겪은 것을 거저 얻은 느낌이에요. 몬스테라를 예시로 드신 것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미 완성된 잎은 지나간 과거이고 새로 돋아나는 잎에서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에서 현재의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잘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에고에서 벗어나서 만물과 연결된다는 부분에서도 불교 교리와도 통하는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한 에피소드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번 편은 아무래도 오래오래 반복해서 들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둘톡 열심히 들으며 성장하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저의 세속적인 친구들 댓글도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중1인 깐토로님의 댓글인데요. 혜태 자두바 친구, 혜태 모히또 바도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친구들 내 친구들이기도 해요. 아이스크림은 선우 씨보다 오히려 내가 더 좋아한다고. 네, 깐토로님 접수했습니다. 모히또 바도 먹어볼게요. 그리고 마포톡토로님이 아무튼 리코더 굿즈인 키링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비닐 안 뗐네요 라고 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무튼 리코더도 재미있더라요 하셨네요. 재미있더라고요? 아니고 재미있더라요.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헥토로님의 메일을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저는 책이라웃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즐겁게 여둘톡을 듣고 있는 76년생 남토로입니다.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헥토로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저희 또래시네요. 그렇죠, 헥토로님? 발전소에 근무하고 계셔서 헥토로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완전 안전? 완전 안전 생각나네요. 언제든 지금처럼 이메일을 쓸 수 있겠지 생각만 했는데 지금이 그 순간이야 라고 이번 회차를 들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삶이 변했거든요. 여둘톡 덕분입니다. 저는 미도리 노트에 제트 스트림 3색 펜으로 모닝페이지를 적습니다. 다른 노트도 써봤는데 미도리 노트가 비싸기는 하지만 이 정도 사치는 충분히 모닝페이지에 부릴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에 모닝페이지를 알게 된 후 총 10권의 미도리 노트를 썼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볼펜도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볼펜을 다 사용해 보면서 정착한 게 제트스트림 3색 펜입니다. 노트랑 볼펜이 은근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일단은 아무 노트에 아무 펜으로나 적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써보세요. 몇 달 전까지는 거의 1시간 정도를 썼는데 지금은 40분 타이머를 맞추고 적고 있습니다. 저의 모닝 루틴은 5시 30분에 일어나서 보이차를 준비하고 바로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네요. 76년생 헥토로. 제 친구. 그리고 108배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 내 친구 아니구나. 친구라기에는 좀 멀리 계시는 성실한 멀리 분이네요. 계시네요. 네. 108배 역시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하게 된 루틴입니다. 모닝 페이지를 쓰다 보면 쓸 게 없다든지 쓰기 싫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어야 합니다. 적을 게 없을 때는 쓸 말이 없다라고, 그리고 정말 쓸 게 없는데 뭘 쓴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써나가다 보면 내 마음, 내 두뇌 어디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미라클 같은 만남도 모닝페이지의 장점이지만 저는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등등. 저는 모닝페이지를 쓰고 난 뒤
20년 지기 친구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겠다라고 써놓으셨네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아티스트 웨이는 집에 2권이 있습니다.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첫 번째 책은 읽었고 드디어 사둔 2번째 책을 읽을 시기인가 봅니다. 그 전에 특별판을 주문하려 합니다. 책팔이 2분에게 당했습니다. 괄호 열고 폄하 아님. 그럼요. 책팔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스스로 자부심을 담아서 그럼요. 자주 하는 얘기니까요. 2분이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언젠가는 감사의 메일을 보내야지 했는데 그게 지금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분 모두 건강하세요. 어쩌면 또래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누나 같은 존재인 2분 덕분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친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보통 언니 얘기를 많이 듣는데 누나도 괜찮네요. 저보다 1살 많으신 분한테 누나 얘기를 듣는. 복주토로님의 실바늘 수련자로 살겠다는 결심이라고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다방 주인 복주토로입니다. 하나 작가님께서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듣고선 바느질과 뜨개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작년 여름 가게에서 독서 모임을 빙자한 먹고 놀고 수다 떠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 손님께서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며 죽음의 바느질 클럽, 괄호 열고 죽바클을 알려주셨어요. 이 죽바클이 복태와 항구님, 그 선과 영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도 팔로우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식 바느질로 옷을 만들고 구멍나고 해진 것들을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SNS 사진들을 보니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바느질 사진들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오. 곧바로 수선 워크숍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저는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된다. 비교 금지, 자책 금지. 자신만의 바느질을 하면 된다. 오. 완성을 위한 바느질이 아닌 지금 여기에 머물기 위한 바느질이라는 한군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무려 3시간 동안 바느질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구멍만 보면 반가워서 달려가 바느질을 했습니다. 들고 다니던 가방끈이 끊어졌을 때도 아싸 끊어졌다 바느질거리 생김 하며 기뻐했고요. 구멍난 양말도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아서 바느질을 하고 2-3번 더 신었습니다. 양말의 구멍과 해지는 부분은 양말 전체에서 일부인데 우리는 왜 바로 버리게 될까 생각하면서요. 어째서인지 바느질을 하며 제 마음도 수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복잡하고 머릿속 텔레비전이 꺼지지 않아서 명상을 해도 요가를 해도 더 힘들기만 했는데 바느질은 정말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오로지 바느질을 하는 나만 존재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 천을 찔러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따라 알록달록한 실이 길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치 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꼭 펜과 붓이 아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딘가 가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 작은 행위가 제게 편안함을 줄지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은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이게 수련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 하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코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가 틀리면 돌아갔다가 다시 또 나아갑니다. 바늘로 코를 찌르고 실을 돌려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 엮는 이 반복적인 행위가 수행, 수련이 아닐 리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제 호흡을 찾고 그 호흡을 따르는 것입니다. 뜨개도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안들과 예쁜 실, 도구 등등. 저는 유행을 따라 복가치지 않고 천천히 길게 가보고자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할 뿐. 작은 가게 복덕다방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뜨개질을 하러 옵니다. 마치 수련터 같아요. 각자의 편물을 들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반복되는 손짓을 이어갑니다.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만약 이 글을 작가님들께서 읽어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복덕다방에 오는 뜨개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내게 큰 위로야.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께 바느질, 뜨개질을 정말 추천합니다. 손재주가 없는데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냥 해보세요. 같이 수련의 길을 걸어요. 그러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뜨개터. 정말 온갖 걸 다 뜨개로 바느질로 표현을 해두셨는데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삐뚤빼뚤하고. 아니 그리고 이 바느질과 뜨개가 정말 수련 수행이 아닐 리가 없죠. 그렇죠. 명상이 가만히 머물러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행위 속에도 이런 명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주토로님이 이걸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뜨개는 자신이 없지만 바느질은 좋아하잖아요. 선우 씨가 바느질을 그쵸. 제가 장바구니 트어진 거 어깨 부분 다 바느질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더 사용한 거 기억 안 나시나요? 맞아요. 바느질은 제가 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물론 잘 못하지만 그리고 바느질을 통해서 해진 물건을 다시 살려내서 쓴다는 그 개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뜨개 더 가봐야 되나? 복덕다방에. 저도 예전에 천을 제가 바느질 해가지고 선우 씨한테 리코더 커버를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나요? 그랬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버렸어요. 가야겠다. 왜 버렸어? 왜? 왜? 나 버린 줄도 몰랐네? 나 몰래 그렇게 다 갖다 버릴 거야? 너무 먼지가 쌓여있고 안 쓰길래 너무 또 잘 안 쓰긴 했어. 그래서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하면 이별할 시간은 줘야죠. 그러면 틀림없이 또 두라고 할 것 같아서 몰래 버렸어요. 그래. 맞아. 이 뜨개질과 바느질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다른 톡토로님께서 질자가 붙는 게 싫어서 뜨개라고 한다라고 하셨지만 바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느질은 질을 빼면 아마 바늘질에서 왔을 텐데 그냥 바늘이 되거나 바느가 되면 뭔가 허전하죠. 이 세 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상생활 곁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든 팟캐스트로든 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덕다방과 복덕다방의 이 뜨개터에서 함께 뜨개질, 바느질을 하고 계신 뜨개친구 여러분, 그 수련을 응원합니다. 도쿄에서 토시마토로님께서 아무튼 리코더를 읽기 시작했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에게 기류의 김대중을 소개해 주신 일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을 지켜보시고 메일을 보내주셨던 토시마토로님이죠. 네. 어제부터 아무튼 리코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 책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전자책이 나왔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된 책을 일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나 봅니다. 읽으면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중학생 때 관악부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일본이 또 이런 맞아요. 밴드 활동, 학교에서 어떤 음악 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제가 도쿄 출장 갔을 때 악기상에 갔다가 거기 학생들이 연습실 활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중학교 때 관악부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리코더를 시작해볼까 생각합니다. 음악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니 설레요. 아무튼 리코더 책에 소개된 타이타닉 주제곡 리코더 연주 동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책에 언급했는데 My Heart Will Go On 타이타닉 주제곡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일부러 약간 틀리게 잘못 연주하는 맷 멀홀랜드라고 하는 분의 리코더 연주 영상인데 그걸 찾아보시고 일본어로 적혀있는 댓글들도 재밌더라면서 몇 개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라앉은 디카프리오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정도의 충격이다. 1년에 한 번 이 영상이 추천에 올라오는 것은
슬슬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는 유튜브의 배려인가? 우리 집 강아지가 고개를 갸웃한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소감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 책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왕포는 어떻게 구원되었나를 쓴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책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읽으면 잊을 수 없는 이미지가 마음에 남게 되는 작품이에요. 멀리서도 저희 책 챙겨서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2화는 우리의 노후 계획 하와이 딜리버리를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